이제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그 문제되신 분들이 현지 조사를 받으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받으신 기관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상담을 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사전 통지까지 받으시고 뭐 의견 제출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일부 있으셨는데요. 현지조사의 경우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거는 어쨌든 장기요양보험법이 이제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비용 환수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는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인력을 지원받아서 파견을 하고요. 뭐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뭐 4일이 원칙이고 뭐 6개월 기준으로 조사 대상 기간을 설정하는데 최대 36개월까지 보통 굉장히 넓혀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뭐 현지 조사를 받아보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설마 모르겠지. 그러니까 실태죠, 실태. 우리 기관의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실태. 이런 것까지는 조사 나오더라도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뭔가 진술을 하시면서 이제 기관 내부 구성원들이죠. 내부 구성원들이 객관적인 진실과는 조금 부합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게 뭐 일부러 속이는 개념이 아니라 기관도 기관 내부적으로의 어떤 실무적인 그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렇게 해석의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준이 있으면 A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A라는 기준을 지키다 보면은 수급자들한테 보다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는 시설의 특수한 상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뭐 A-로 좀 변형돼서 운영을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사실 그 필요성을 오히려 설득해가지고 그 A-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합리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거를 A-라고 하는 게 A는 아닌 건 맞으니까 이걸 파악하기는 어렵겠지 생각하고 최초 진술 자체를 우리는 A로 한 게 맞아요. 라고 시작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계속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굉장히 폭넓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밝혀지더라고요. 이런 세부 사실관계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대처하시는 방법 자체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 가족들, 더군다나 종사자들은 현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퇴직한 분들까지 다 찾아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경우는 기관하고의 이해관계나 아니면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퇴직의 뭐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종사자들이 이제 기관에 부당하게 불이익한 진술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를 그러면은 그 종사자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이 법원으로 가져갔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법원이 그 말을 다 신빙을 하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원에서의 판단은 사람의 말은 원칙적으로 기본 전제가 신뢰하지 않는다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얘기하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판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불이익하게 반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법이 전제하고 있는 거는 그냥 자기 권리의 행사라고 봅니다. 자기 권리의 행사. 거짓말을 하는 거는 자기 권리의 행사라서 판사도 노련한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전제하고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령 뭐 종사자라든지 수급자나 수급자 가족이 기관하고의 어떤 이해관계나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악감정에 의해서 이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진실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겠죠. 우리 기관의 유리한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자체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일단 진실되지 않다라고 밑바탕을 깔고 그걸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밑에 뭐 이제 조사 내용은 뭐 쭉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대표적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요.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뭐 청구 금액에서 이제 상계 처리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제 더 나아가면은 뭐 요양기관 지정 취소, 뭐 요양급여 제공 제한, 이 과태료 부과처분은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다. 이거는 앞에는 행정처분이고 과태료로 나가는 거는 이건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아예 형사처분이에요. 형사처분. 이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여기도 이제 별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의 기준, 뭐 과징금 부과 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규명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나와 있는 그 규라는 그 글자들, 그 단어 자체는 건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뭐 저 소송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 처분 기준이나 부과 기준과 관련해서는 행정법이 이제 판결 예를 통해서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방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고요. 뭐 처분 종류는 뭐 경고, 업무 정지, 지정 취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급여 제공 제한될 수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당 청구 유형에 대해서는 뭐 관련된 부분이 이걸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무자격 또는 근무력 이등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 보통 많이 문제되는 게 명의 대여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자격이 있는 사람 명의 대여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현지조사를 나오게 되면 현지조사에서 쭉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처분 당사자한테 이 사전 청문이나 이제 의견 제시 기회라고 하는 게 이게 행정처분 모든 행정처분에 원래 규율되는 이제 사전 그 절차입니다. 이거는 이 규정 자체, 이 절차 자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적 위법성이라고 해가지고 처분의 원인 자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원인을 다투는 게 이제 실체적 위법의 문제인데 실체적 위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위법성에서 행정처분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그 처분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규격화된 내용에서는 이게 문제되는 사례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아무튼 사전 처분 그 사전 통지를 받게 됩니다. 사전 통지를 받게 되고 사전 통지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의견을 반드시 내가 의견을 제출을 안 했는데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처분이 나오는 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느냐?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됐으면 의견 제출을 안 했더라도 의견 제출을 한 것과 동일하게 이제 봐줍니다.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는 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저희가 이제 공단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관청의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이게 좀 그냥 묘식행위 같은 겁니다. 어찌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전처분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게 좀 의미 있는 영역 같은 경우에 제가 업무를 해보면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에 운수사업법이 문제되는 영역, 예를 들어 택시 운송이라든지 버스 운송이라든지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의미를 발휘하는데 그 의미를 발휘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쪽은 이익단체가 너무 힘이 막강해서 그렇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공공운수노조가 됐든 아니면 뭐 항공노총 그 운수지구가 됐든 이런 데들이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 시에서 내리는 그 처분의 담당 기관과 이 이익단체가 굉장히 힘싸움을 대등하게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행정관청이 애초에 방향을 미리 다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 조사자가 뭔가 조사 미비했다든지 아니면 조사자가 뭔가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은 의견이 제출됐을 때 그 의견이 반영돼서 사전처분 그 나온 내용과는 다르게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비효율일 수는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확정이 되면은 처분 통지서가 당연히 무조건 통지가 돼야 됩니다. 처분 통지를 받아야 모든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를 수령한 시점부터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절차에서 행정처분은 법률의 안정성 측면에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도 일정 기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불복 절차 관련해서
장기요양보험법이 이제 심사청구하고 재심사청구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특별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청에서 일정 뭐 과징금 부과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영업정지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처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처분 통지를 받은 여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하는 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처분 통지를 내가 못 받았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수 있겠죠. 통지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등기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안 받으려면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적으로 법률의 안정성을 중요시하지 않는 영역들, 예를 들어서 뭐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거는 법률의 안정성보다 당사자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우도 당연히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당사자의 이익이 아주 뭐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행정적인 영역에서는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못 받았어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한번 하고요. 이 심사청구에 대해서 결정이 나오면 이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이제 재심사청구. 심사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재심사청구는 별도의 장기요양 재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재심사청구를 하면 이것도 이제 결정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트는 이제 행정소송의 영역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앞에 이 특별행정심판을 나는 어차피 공단에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공단이 다시 판단해봐야 똑같은 거 나올 것이다. 실제로 그 말도 상당히 맞거든요. 행정심판은 대부분 사실 행정청에 기울어진 편입니다. 이 절차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곧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마찬가지로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심사청구를 거치고 나서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이 심사청구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심사청구에 불복이 있으면 재심사청구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어느 게 더 효율적일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